자정이 넘은 시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두 남녀. 평범한 연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 여성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고 이 남자친구만이 분주히 안팎을 오갑니다.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 이런 언니의 신고를 받고 여성을 찾기 시작한 경찰. 이 연인의 흔적을 따라서 CCTV를 추적해 나갑니다. 이날 오피스텔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전 육군 장교가 오피스텔에서 벌인 일입니다. 자, 2016년 사건입니다. 분명 들어갈 땐 둘이 들어갔는데 나올 땐 한 명만 나왔습니다. 역시나 여성이 실종됐죠. 짐작이 가시죠? 자, 일단 사건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게 2016년 2월 17일이 신고가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동생이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연락 두절됐다는 동생은 만 20살, 굉장히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남자친구랑 동거 중이었습니다. 이 동거 중이라던 남자친구는 만 35살 이모 씨였고요. 실종 신고 며칠 전인 2월 12일에 이 남자친구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동거하던 오피스텔로 그 짐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사무실 이사도 같이 한 걸로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동생이 통화 흔적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던 거죠. 경찰이 이날의 행적부터 쭉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 CCTV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CCTV가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12일입니다. 12일 자정이 좀 넘었을 때 두 사람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다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손에 지금 손을 허리에 두르고 되게 다정하게 탔던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사이좋은 연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 후에 여성은 나오지 않고요. 남자친구는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 모습 좀 수상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14일 새벽입니다. 1시 25분에 커다란 박스를 지금 들고 카트에 실으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자, 박스, 카트, 뭔가 그냥 들기에는 좀 무겁다 했으니 저런 것 같은데 좀 수상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다라고 굉장히 태연하게 조사를 받았답니다. 두 차례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도 줄줄줄 얘기를 하고 뭐 막힘없이 하나도 거릴 게 없다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이제 용의선상에 유력 용의자를 올리고 추적을 시작을 했고 2주 만에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에 이 경찰이 이 남성 같은 경우에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나 장교 출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도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경계를 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도주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경찰에 붙잡히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엘리베이터에 있던 그 모습이 찍힌 바로 다음날 13일 오후에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14일 날 새벽에 안매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 안매장했느냐라고 하니까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외곽 마을 공터인데요. 실제는 그게 어디냐면 어느 음식점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에다가 그 안매장을 하고 난 이후에 약 그 70cm 정도 그 안매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은닉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무슨 검은 그 가루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가 음식점 주차장인데 저거 찾지 못했으면 저 위에 계속 차들 주차할 뻔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고 또 살해 경위에 대한 진술 자체도 오락가락했는데 그는 자신의 내면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전 육군 장교 출신 30대 이모 씨 당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혐의다 인정하십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잘못했습니다. 어떤 걸 잘못하신 거예요? 왜 죽였어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의아하실 거예요. 아까 박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박스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도 처음부터 의심을 하긴 했는데 그 박스를 물어보니까 그때 마침 오피스텔 이사 가는 날이어서 폐 전선들을 모아가지고 담은 박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럼 여자친구 들어가는 모습은 나오는데 여자친구 어디 갔냐니까 싸우고 나갔다.
그럼 경찰은 아니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여자친구 나오는 모습은 CCTV는 왜 안 찍혔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청자분들 아니 저 박스 봤는데도 CCTV 잡혔다는데도 그럼 그걸 풀어줬냐라고 하실 텐데 그때 CCTV 상으로는 크게 안 보이고 라면 박스 정도. 그러니까 저게요? 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다른 증거도 없다 보니까 신병을 강제로 구금해놓을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경찰로서는. 자, 교수님 뭐가 됐든 저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뭐 감추기 위해서 많은 짓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범죄지능을 기초로 해서 소위 그 잔수를 갖다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살해하고 난 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라든가 또 태블릿 PC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자기 그 피해자 언니에게 홍대 간다라고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작극을 갖다 벌였고요. 아하. 또 피해자 친구에게도 나 가는 중 그리고 평소 이제 말투를 흉내내 가지고 어디 왔다 크크크 뭐 알떠 나 그리고 뭐 어디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치밀한 것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휴대전화도 어디에다가 이제 그 버렸냐면 홍대 인근에 버려가지고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최종 위치값이 서울 마포로 확인되는 등 혼선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가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시신을 옮겼던 렌트카를 반납을 하고 살해 직후에는 오피스텔에 시신을 두고 친구와 밥 먹고 당구 치는 이런 아주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살해해서 그 시신을 내가 사는 집에다 놔두고 그걸 놔두고 밖에 나가서 당구를 친다는 이 정신이 이게 온전한 정신일까요? 그렇죠. 참 보통 인간으로서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사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학사 장교를 했었고요. 대위로 전역을 하면서 실제로 결혼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전처와 사이에 2딸도 있었고 양육비를 이제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온라인 뭐 대행 업체 이런 거를 하면서 집에서 주로 일했었고 채팅에서 이제 이 피해자를 만나 가지고 같이 좀 동거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도대체 왜 저런 15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를 살해했답니까? 무슨 사실 억하심정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2딸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시신이 발견되자 왜 그러면 살해했느냐라고 하니까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살해 의도 없이 목을 졸랐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숨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범행 동기를 추궁했죠. 그랬더니 뭐 성격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 그 여성과 평소에 많이 다퉈왔다는데 이 사무실 빼고 난 뒤에 보증금이 없어서 함께 살고 있던 그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이용하기로 하니까 그날도 이 15살 아래인 이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탓하면서 뭐라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역시 신빙성이 있는지는 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나간다고 해서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자, 양 변호사님.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살해하고 당구장에 갔다는 것 때문에 잔혹하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잔혹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게 당구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사이에 중간에 살짝 나가서 문구점 들려서 시신을 감쌀 수 있는 도구라든가 아니면 렌터카 같은 걸 마련을 해놓고 또 들어와서 당구 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짐작을 못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오피스텔에 와서 이제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고 아까 보던 박스 안에 그 가방을 넣었던 겁니다. 그렇게 렌트카에 시신을 담아서 광명쪽으로 가다가 이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았는데 마침 비가 와서 차가 구덩이에 빠져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이 시신을 묻었다는 거고요. 처음에 그 묻은 자리 위에 검은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었다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멘트 가루랍니다. 시멘트 가루. 거기 비가 오니까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가져와서 마침 비가 오니까 이걸 뿌리면 거기가 시멘트가 굳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뿌렸다라는 겁니다. 뭐 나중에는 잠깐씩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는 하는데요. 글쎄요. 진짜 후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요. 이 씨는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잡혀온 것 같다, 지옥 같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씨는 범행한 이후에 피해자, 그러니까 자신의 여자친구의 옷가지나 신발 같은 것들을 의류수거업자에게 팝니다. 그렇게 25,000원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저런 정황을 볼 때 이거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아니다, 동거하는 동안 생활비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까지 다 부담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인을 계획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 다투다가 심한 욕설 때문에 모욕감을 느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재판정에서도 울먹이면서 죄송하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동안 많은 살인자들의 어떤 사례를 다뤘지만 피해자의 옷가지와 신발을 팔아가지고 그걸 또 많은 돈도 아니고 25,000원을 챙긴 이런 경우는 참 처음 봤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를 합니다. 구형한 거하고 선고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살인죄, 절도죄인데 그 유품 처분한 거 절도죄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계획범죄냐 우발범죄 이 부분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동기라든지 이 부분을 이 피고인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범죄라고 인정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뭔가 우발적인 또 그런 것들이 좀 인정됐고 특히 본인이 이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던 이런 기도를 했던 정신과 또 치료를 받았던 전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징역 1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피해자만 참 억울합니다. 유족만 억울하고요.